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드라마 제작 환경에 대한 첫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눈은 금리 인상 강화 여부와 강화되는 대출 규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 앱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 업계가 이번 달 코리아 셀 페스타를 통해 대대적인 할인에 나섭니다. 정부도 개별 소비세를 인하한 가운데 차를 바꾸려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드라마 PD 고 이한빛 군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드라마 제작 환경에 대한 첫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사 결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현장 스태프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용자가 누군지도 명시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 대다수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TVN의 크로스, OCN의 그 남자 오수 등 드라마 제작 현장을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근로감독한 결과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이들이 사실상 총감독 등의 지시를 받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일하고 있어 근로자라고 파악한 겁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제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각종 제약이 따라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라는 어떤 일종의 편법적인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즉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보시면 돼요. 또 고용부는 연출, 촬영, 제작 분야는 외주 제작사가, 조명, 장비, 미술 등 기술 분야는 도급업체가 각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단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외주 형태 계약이더라도 사고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정부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근로감독 결과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고 연장 근로시간만 일주일에 48.67시간에 달했습니다.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가 이 같은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열악한 제작 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2년이 다 됐어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에 한정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노동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의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감독을 하니까 근로자로 판정을 했고요. 향후에 그분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바로 지난 여름 30살의 한 드라마 스태프도 과로사 의혹을 받으며 갑자기 세상을 떠난 만큼 노동자 스스로 노무사나 노동청을 적극 활용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눈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강화되는 대출 규제에 쏠리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총망라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그 다양한 개발 호재
미리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상승했고요.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금리와 대출, 즉 돈줄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올린 가운데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유력한 상황.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정부는 국내은행이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DSR은 가장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꼽힙니다. 기존의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친 다음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한 해 동안 5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에게 DSR 7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3,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과 대출 규제 강화가 진정세를 보이는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치킨이나 피자 등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건데요. 결제의 편의성을 무기로 배달 앱 시장이 커지는 사이 막상 공생관계인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배달 앱 수수료와 광고비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한 아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5,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앱 수수료로 최대 2,325원을 내야 하는 상황.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못한 데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부담에 이제는 배달앱 수수료까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배달앱 수수료, 특히 광고비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수수료와 합리적인 광고비로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좋은 원리 취지에 맞는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또 당초 배달앱은 주문 시스템이 열악한 자영업자들의 도우미 역할로 골목 상권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여겨졌지만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에 광고비 책정 갑질까지 이는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광고비도 문제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최상단의 광고를 실기 위해서는 입찰 경매 방식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무한 경쟁을 유도해 금액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입찰 금액은 공개조차 되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라 악질적인 시장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 세 곳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예전처럼 전단지를 돌리거나 기존의 신문 광고 등을 이용하면 안 될까?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선호,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배달앱 이용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결국 배달앱의 상단에 올라가느냐 마느냐는 자영업자의 매출을 좌우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현실입니다. 배달앱이 활성화되며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순기능을 무시할 순 없지만 배달앱이 어느새 독이 된 성배로 변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커진 시장 규모를 이용해 오히려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내수 침체와 미국의 통상 압박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는 개별 소비세를 인하했고 업계에서는 이번 달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통해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 들어갑니다. 차를 바꾸려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위기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번 달 대대적인 할인에 나섭니다. 수출이 신통치 않자 내수에서 만회해보려는 전략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29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줄었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차업계는 이번 달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통해 차량 가격의 10%가 넘는 할인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8월 5%인 개별 소비세를 1.5%포인트 인하했지만 추가 할인에 나서는 겁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잇따라 신차를 내놓고 있지만 판매가 신통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한국GM은 일부 차종에 대해 최대 11%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쉐보레 임팔라의 경우 개소세 인하로 최대 58만 원 할인됐고 이달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까지 더해 판매가의 11%에 달하는 최대 52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스파크, 이코넉스 등 총 6,000대를 할인 제품으로 내놨습니다. 르노 삼성은 이달 SM6와 QM6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3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내놨습니다. SM6의 경우 개별 소비세 지원에 현금 지원을 합하면 총 34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소나타 247만 원, 그랜저 145만 원 등 할인해주고 기아차는 K5 174만 원, K7 229만 원 할인에 들어갑니다. 쌍용차는 티볼리와 코란도를 내세웠습니다. 코란도를 일시불로 구매하면 150만 원을 할인해주고 티볼리 일시불 구매 시 유류비 3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 9월 우리 증시 일평균 거래량이 10조 원을 회복하는 등 코스피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 코리아셀 페스타로 관련 종목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실적 시즌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부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우리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석 달 만에 10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 6월 12조 4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7월에는 9조 원, 8월에는 8조 8천억 원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는 코스피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겹치면서 유통 화장품 관련 종목이 상승해 우리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TB투자증권은 국경절 연휴 이후 중국 최대 소비 시즌인 광군제도 11월 초로 예정돼 있어 관련 업종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는 5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이어지는 실적 시즌도 우리 증시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합산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에 비해 1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7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SK하이닉스도 처음 6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면 우리 증시가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코스피가 부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74억 원가량을 순매도해 한미 금리 차이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지난 주말 이틀간 서울 신촌에서 개최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거리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창업과 혁신, 말로는 멋있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이번 스타트업 거리 축제는 창업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1인 화덕피자에서 법률 상담, 각종 가상현실 서비스까지 다채로운 행사에 신촌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IF 페스티벌의 모습입니다. 스타트업 거리 축제인 IF 페스티벌은 은행연합회 회원 금융사들이 재원을 마련해 설립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100개 가까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며 직접 투자자와 소비자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책 하나 만들려면 옛날에는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진 한 장, 글 한 줄만 기록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책을 가질 수 있는. 코믹스부인은 한국 대표 콘텐츠인 웹툰을 가지고 한국 만화가들과 함께 직접 가상현실에 적합한 320도 만화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VR 만화 플랫폼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도 방문해
미래 혁신가들에 대한 관심을 독려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주 밝고 자신감 넘치고 좋은 아이들은 우리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 가지고 그걸 사업하는 그런 젊은이들 보면서 굉장한 어떤 여기 생동감을 느꼈고요. 우리나라 이 플랫폼 경제가 정말 세계적으로 잘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희망을 봤습니다. 한편 기업은행은 오늘 구로 지점에 스타트업 지원 공간인 IBK 창공 2호점을 열었습니다. IBK 창공은 기업은행 영업점 공간의 일부를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입주 기업의 투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은행과 창업 기업 간 협업 모델입니다. 1호점은 마포에 있으며 기업은행은 창업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3호점부터는 지방산업단지 등의 창공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목표 금액과 모금 기간을 정해서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최근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단순히 투자를 받고 투자 수익을 내는 수단을 넘어서 예를 들어 기부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펀딩 목표치를 훌쩍 넘어선 금액이 모일 만큼 인기도 좋다고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금융증권부 이하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크라우드 펀딩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투자의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다른 금융상품들과는 다르게 그 기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상품마다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게 특이한데요. 단순히 자금을 모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스토리에 공감한 투자자들이 펀딩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에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원래 모든 상품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기부 후원형, 대출형, 그리고 증권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중에서도 기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인데 흔히 리워드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으로 누구나 펀딩 오픈을 신청할 수 있고 크라우드 펀딩 업체에서 사전에 심사한 뒤에 최종적으로 펀딩이 오픈됩니다.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가량의 소액부터 펀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소액을 모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십시일반적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단순히 투자를 하고 이익을 보기보다는 이런 어떤 그 과정 자체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은퇴 파티를 연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신소정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이 펀딩을 진행하게 됐는지 들어봤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펀딩 문화를 통해서 이제 꿈나무 선수들에게 같이 후원해 줄 수 있는 또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이제 제안을 받고. 네, 펀딩으로 은퇴 파티를 열었다는 게 참 이색적으로 들리는데요. 또 비슷하게 여러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문화 공연을 여는 P2P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크라우드 펀딩과 이 P2P 상품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본적으로 P2P 상품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내면 대출자인 차주가 그 자금을 잘 운용한 뒤에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P2P 상품 중에서도 자금을 모아서 문화 공연을 열고 일정 금액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공연 티켓을 주는 등의 리워드를 주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P2P는 투자자와 차주 사이에 투자금과 이자가 오고 가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유지됩니다. 신소정 선수의 은퇴 파티와 같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은퇴 파티 입장권과 기념 티셔츠 같은 상품을 보내주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소정 선수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인 돈의 일부는 또 후배 선수들을 위한 훈련 비용으로 기부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크라우드 펀딩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하루 파티를 열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펀딩 금액 일부와 또 이제 행사 당일에 신소정 선수의 애장품 경매를 통해 모인 자금까지 합해서 약 220만 원가량을 후배 선수의 훈련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자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언니들을 위해서 꼭 진짜 국가대표의 문을 지키는 수영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실제로 이 펀딩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다른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 밖에도 백혈병 투병 중인 이민혜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펀딩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리워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60%로 목표 금액을 훌쩍 넘어서 800만 원가량을 병원비로 지원했습니다. 동료 사이클 선수가 직접 펀딩을 오픈해서 더 주목받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펀딩을 진행한 사례도 있고, 세월호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 씨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펀딩도 진행됐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이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통로뿐 아니라 사회가 미처 다하지 못한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분기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상승을 멈췄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올해 1분기 0.52% 올랐으나 2분기 0.18%로 상승폭이 줄어든 뒤 3분기 들어서는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피스텔 공급 물량 증가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가격 오름세 가 주춤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은 1.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일본이 2.3%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았고, 이어 터키 2.8%, 이스라엘 6.3% 순이었습니다. 혼외자 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56.7%를 기록했습니다. OECD 27개국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40.5%, 유럽 국가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39.6%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116명이 10억 원가량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633억 원으로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피해액인 2,43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동향을 보면 피해자가 예적금을 해지해 사기범에게 직접 송금 이체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대포통장의 경우 제2금융권 계좌가 늘고 있고 1년 이상 된 거래 계좌가 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자체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 의심 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대국민 보이스피싱 홍보를 강화해 보이스피싱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중위 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월 7억 원을 넘어선 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1억 원이 오른 겁니다.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원을 넘어서며 아파트 가격 1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HR 컨설팅 업체인 유니버섬 설문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전 세계 공대생이 꼽은 가장 매력적인 직장 순위에 9위에 올라섰습니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톱10에 오른 겁니다. 아시아 기업들 가운데서는 일본 소니를 제치고 선두에 링크돼 주요 국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70주년 국군의 날 경축 5찬 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군의 날 경축연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풍 짜미가 일본 열도를 빠져나가면서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로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폐쇄되는 등 항공 운항에 차질을 빚었지만 오늘부터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결항 없이 모두 정상 운항되고 있다고 항공업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